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달아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 법정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결아 송하진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송 변호사님께서는 약간 헤어스타일이 조금 더 약간 탄력이 생긴 것 같아요. 네, 가을을 맞이해서 가을이요? 예. 가을이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가을을 맞습니다. 보내면서 아니, 가을을 보내면서 좀 아쉬운 마음을 볶아봤는데 평소보다 좀 더 빠글하게 나와가지고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그 헤어 펌이라는 게 시간이 좀 그러니까 일주일 후 정도가 제일 예쁘지 않나요? 하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럼 다음 주는 좀 기대해도 될까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의 절정에 이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단풍인가요? 좀 살짝 좀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예. 밖에서 작가님께서 그래도 탈모 이슈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예. 또 감사합니다. 제 머리숱까지 걱정을 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풍성한 머리를 중요하죠, 펌을 하고 오셔서 네네. 지켜야죠. 네, 오늘 또 외모 칭찬으로 한번 오늘 시작을 해봤습니다. 네, 혼미하네요. 풍성하시네요. 네. 이결아 변호사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이제 11월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쉬운 마음과 또 기쁜 마음? 그런 복합적인 마음으로다가 그래도 약간 우수에 찬 눈빛이 오늘 그러게 오늘 유독 눈물 콧물이 다 차는 날이네. 감기 기운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요. 목소리가 좀 이상하다고 느끼셔도 좀 이해해 주세요. 전혀요.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합니다. 분위기가 한층 더 가미된 가을 음색에 한층 짙어진. 여러분 좋게 생각하면 다 좋게 들려요. 네. 그럼요.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제의 판결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어떤 판결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오늘 이제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 거는 2022년 8월경에 국제 투자 분쟁 해결 기구 ICSID라고 이제 하는데요. 이 중재 판정부가 이제 우리 한국 정부에 논스타에 배상금을 지급하라라고 판결을 내린 적이 있었는데 그 결정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취소 청구를 했었고 그 결정이 또 이제 3년 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을 취소하라는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승소했다라고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국무총리가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한번 하려고 합니다. 예, 간단히 정리를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하자면 정부가 론스타에 배상을 해야 했던 약 4천억 정도 규모의 그 배상금 지급 판정이 취소가 됐다. 맞아요.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론스타가 어떤 곳인지부터 좀 알아봐야 될 텐데 13년이나 된 국제소송전에서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결국 이 취소 판결을 이제 받아내면서 승소하게 된 거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네. 이 론스타 어떤 곳입니까? 일단 론스타는 1995년에 설립된 사모펀드예요. 미국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사모펀드인데 주로 부실채권 인수를 하거나 아니면 부동산 투자 중심의 구조 조정형 전략을 주로 사용하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에는 1998년 외환위기 때 이때 진출을 한 거죠. 이 론스타라는 곳이 그럼 외환위기 직후에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나라와 일본의 부실 채권을 좀 사들였다고 들었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은행을 사들였고 이걸 되팔면서 뭐 일명 먹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맞아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이제 논스타가 초기에 이제 한국의 시장에 진출했을 때는 그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부실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초기 투자를 시작했는데 2003년경에 이제 외환은행이 이제 부실해지면서 그 외환은행 지분을 약 1조 3,800억 원에 당시로 이제 헐값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때 외환은행의 자산 가치가 한 60 몇 조 정도로 평가가 되던 시절이기 때문에 어쨌든 헐값에 인수를 하고 이제 뭐 불과 한 3년 후부터 매각을 시도해요. 그러다 결국에는 2012년에 하나금융지주에 약 4조 6천억 원의 매각을 해서 한 시세 차익 한 3조 원 정도를 이제 얻고 한국 시장에서 철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여론에서 이제 먹튀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을 받았죠. 이 외환은행을 어쨌든 판 주체는 우리 정부입니까? 당시에 론스타에게? 그냥 론스타가 매각을 한 거예요, 외환은행을? 그러니까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지분을 사들였다가 싼 값에 사들였다가 하나금융지주 나중에 다시 되팔았죠.
차익을 남기고 차익을 3조 많이 원 정도의 남겼다. 3조 원 정도의 차익을 남기고 팔고 도망갔죠. 예. 그럼 이게 국제적인 소송전으로까지 이어진 건 어떤 이유 그 때문이었습니까?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방금 제가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1조 3,800억에 사서 예. 3조 원의 차익을 남기고 몇 년 뒤에 예. 팔고 빠졌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굉장히 많이 남긴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송전으로 이어진 이유는 네. 이렇게 막대한 이익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 때문에 매각이 지연됐고 더 낮은 가격에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 정부가 이렇게 끼어들지 않았다라면, 제재를 하지 않았다라면 우리가 5조 정도는 더 벌 수 있었을 텐데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그 제재를 가하는 바람에 5조 원 정도의 손실을 입었다. 그러니까 더 벌 수 있었는데 너희 때문에 못 벌었어라고 해서 지금 소송전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 정부를 상대로 네.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예요. 맞아요. 일종의 오히려. 그렇죠. 이제 그 청구 부분에는 예. 원래는 HSBC에 매각을 하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는 결국에는 하나금융지주에 매각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HSBC에 원래대로 매각을 했더라면 더 얻을 수 있었던 차익과 네. 그다음에 이제는 어쨌든 하나금융지주에 매각을 하면서 또 조세 부분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부분, 그 뭐 금융 부분과 조세 부분에 대해서 모두 이제 이 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국제 투자 분쟁 해결 기구, 이 기구에게 요거를 소송을 제기를 맞아요. 하게 된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 기구는 또 어떤 기구인지 보겠습니다. 영어로 줄여서 ICSID라는 기구입니다. 네, 이 기구는 이해를 이제 쉽게 이해하자면 국제 투자로부터 발생한 여러 가지 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1966년 세계은행 산하에 설립된 중재 기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이제 논스타가 2012년 경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거는 예. 어떤 거였냐면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 외국의 투자자가 상대방 국가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인해서 어떤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이 네. 투자자에게 국제법에 따라서 그 국가를 상대로 ICSID 등 같은 이런 국제 중재 기구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이런 권리를 부여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예. 이 규정에 따라서 이제 논스타는 ICSID라는 기관을 통해서 네. 우리가 이러한 침해를 당했으니까 이걸 중재해 달라라는 이제 청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결과가 10년 만에 나온 거죠. 그래요. 예. 그 10년 만에 나온 결과를 보기 전에 네. 일단 이 ICSD는 이 법원처럼 뭐 3심 제도가 아니라 단심제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까? 우선 ICSID 중재 판정부는 3명의 중재인으로 구성이 되는데 예. 뭐 각 당사국이 한 명씩을 추천을 하고 나머지 한 명은 협의로 선임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 3명의 중재인이 합의해서 판정을 내리고 다수결로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단심제예요. 그래서 한번 결정을 내리면 그걸로 끝인데 네. 다만 이것이 바로 또 끝이 아니라 예. 판정이 나오고 나서 예. 120일 이내에 당사자가 취소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단심제라고 하지만 2번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한 번 판정을 하고 취소 청구를 하면 또 다시 판정을 한 번 하고. 예. 그래서 취소 청구가 접수되면 아하. 취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자들을 심사를 하는 건데 이 취소 청구가 접수됐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론스타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10년 만에 ICSD가 판정을 내렸고 그 판정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판정 취소 신청을 한번 냈던 겁니다. 저희만 낸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논스타에서도 결과가 조금 이제 자기들한테 왜냐면 100% 청구했는데 4.6%만 인용이 됐기 때문에 인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논스타도 이거 다시 결정해달라고 했어요. 그 양쪽이 모두 취소 신청을 낸 거죠. 그래요. 자, 일단 첫 번째 애초에 제일 처음 그 10년 만에 나왔다는 그 ICSID의 판정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거는 2022년 8월 31일에 나왔는데요. 이제 청구 아까 금액이 뭐 5조다, 6조다까지 예.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금액이 약 4.6% 해가지고 한 2,925억이고 여기에 뭐 이제 지연이자까지 합치면 뭐 4천억이 넘죠. 예. 이거를 이제 이제 우리가 한국 정부가 논스타에 이제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네. 이제 그 판정이 나왔었죠. 예. 자, 그런데 우리 정부와 론스타 둘 다 이 취소 신청을 낸 것이고 결국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결과가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라는 네, 맞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의 취소 신청을 좀 받아들인 취지는 뭐였습니까? 이 ICSID라는 기관이 기구가.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가장 이제 우리 정부가 발표한 게 적법 절차 원칙을 위반했다. 이 결정에 그 원심 판정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그 이제 2022년에 우리한테 배상 책임이 있다. 일부라도 있다라고 인정했을 때 그 주요 근거가 뭐였냐면 예. 그때 이제 당시에 이제 하나금융지주하고 논스타 간에 또 이제 국제 상사 중재 판정이 있었어요. 이제 그 논스타가 하나금융지주에 팔고 갔잖아요. 근데 예. 그 이후에 이제 둘 사이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원심 판정은 이 별건의 하나금융지주와 논스타 간 상사 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원용을 해서 네. 한국 정부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취소 이 청구에서 우리 정부는 이 소송에 이 별건의 소송에 우리 정부는 당사자로 참여도 하지 않았는데 이 판정문을 근거로 우리에게 어떤 책임을 인정한 것은 적법 예. 절차, 국제법에서 인정한 적법 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이걸 이제 주요 근거로 삼았고 예. 이제 그러한 주장들이 받아들여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번 최종 승소로 한국 정부는 약 4천억 원의 국고가 나갈 뻔했는데 이 유출을 좀 막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건 이제 결정이 확실히 된 겁니까? 끝난 겁니까? 아니요, 논스타가 할 수는 있어요. 또 할 수는 있는데 한 번밖에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취소 근데 신청. 그 단심제가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다시 뭐 이제 중재 판정 이제 신청할 수는 있는데 네. 이제 거의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무모한 결정을 또 하겠는가 예. 이제 그런 왜 시각이 많은 것 그러냐면 같아요. 소송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천문학적인 비용이 그래요. 발생하거든요. 예. 그래서 좀 부담이 있죠, 사실은. 알겠습니다. 자, 오늘 화제의 판결 론스타와의 국제소송전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를 했다는 소식을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좀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우리 그 국고의 엄청난 금액이 그렇죠. 빠져나갈 뻔했던 것을 좀 막았다는 것에서는 좀 의미가 있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판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일당들에게 세금이 또 그만큼 빠져나갈 뻔한 그러니까요. 것이 이제 취소가 됐다라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화제의 판결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광고 듣고 와서 이어가도록 하죠. 라디오 전망대 수요일 코너 라전 법정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지역 주택조합 형태의 아파트 건설 사업에 대해서 개념 정리부터 어떤 문제들이 좀 있는지에 대해서 쭉 좀 짚어봤는데 오늘은 지주택 2탄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왜 원수에게 권한다고 하는지 구체적인 사건들을 좀 중심으로 하나씩 문제점들을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저희가 준비한 꽁트 듣고 오겠습니다. 그만하면 입지도 좋고 가격도 1억이나 싼데 지역주택조합이란 말이야. 뉴스에서 안 좋은 것만 알려주는 건지 이상한 소리는 들리고 내 평생 모은 돈 다 날리면 어쩌지? 그냥 부동산 고수들한테 한번 물어볼까? 이 사이트가 좋겠다. 고수님들 안녕하세요. 이번에 여수지역 명당에다가 지주택 아파트 하나 가계약하고 왔는데 제가 과연 잘한 일일까요? 띵동. 부동산 투자 지주택으로 했다가 털린 님께서 입장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왔다. 네, 고수님 안녕하세요. 뭐야? 닉네임 진짜 웃기네. 지주택에다 털린 사람? 뭐가 궁금하신가요? 제가 지주택 아파트를 오늘 가계약하고 왔는데요. 이게 잘한 일인가 싶어서요. 하도 많이 많아서 고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당장 계약 해지하고 오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얘기를 해드릴까요? 시간 관계상 음슴체로 가겠습니다. 초반 조합원 모집 때 토지 확보 90% 이상 어쩌고 하는 거 거의 사기일 수 있다. 사용권 확보 어쩌고 하는 것도 사기임. 땅을 못 샀다고 하면 조합원 모집이 안 되니까 저딴 소리 하는 것이다. 조합원을 모집해야 땅을 살 건데 돈이 어디 있음. 그래서 토지 확보라고 떠드는데 그것이 다 헛소리임. 나중에라도 조합원 모집이 돼서 땅을 산다고 치자. 근데 파는 사람이 안 판다고 하면 그럼 돈을 더 줄 테니 팔라고 해야 되는데 그럼 뭐다? 결국에는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것이다. 추가 분담금 얘기는 없었는데 완공까지 시공비 동결한다는 계약서까지 쓰고 왔는데요. 경험자로서 그 계약서 효력이 없다는 것에 내 손가락을 검. 추가 분담금 내야 되는데 못 내는 조합원들이 나오고 대출이 되네 안 되네 조합원들끼리 싸움이 나고 그러다 공사기간 길어지면 인건비 공사비 올라가 그 돈 결국 누가 내겠습니까?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으로 조달해야 됩니다. 지주택 아파트라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잘 살펴보고 해야 함.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덜컥 가계약 붙어있네요. 좀 더 알아보고 해야겠어요. 계약비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네, 두 분의 또 열공트 듣고 왔습니다. 일단 그 송 변호사님께서 연기해 주셨던 그 부분은 일단 모든 것을 다 겪어보고 해탈한 그렇죠. 그 카페에 가입해서 자기 경험을 풀어놓는 그런 사람의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본인의 경험으로 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자 하는 그런 분의 이제 상담 내용을 좀 듣고 왔습니다. 꽁트에서도 들으셨지만 정말 다양한 문제점들을 초반부터 안고 가는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합원 분담금에 대해서 환불해주겠다라는 확약서를 믿고 계약을 한다는데 확약서를 주로 이렇게 씁니까? 이게 지금 사례들이랑 제가 하급심 판례들을 분석하면서 알게 된 것인데 최근 몇 년간 트렌드처럼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특정 어떤 기간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지금까지 납부하셨던 금액을 전액 반환해드리겠습니다. 납부하신 금액들을 다 돌려드립니다라는 형태의 확약서 내지는 보증서 이런 것들이 유행을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비법인 사단,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재산이나 자산을 소유하는 형태로는 뭐 단독 소유도 있고 공유도 있고 그렇잖아요. 공유 같은 경우에 단독 소유는 개인이 혼자 갖는 것이고 공유는 여러 사람이 지분별로 이렇게 나눠서 갖는 것인데 이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자산을 총유의 형태로 가져요. 총유는 굉장히 단체적인 성질이 강한 것이라 단체가 일부를 떼서 뭐 이건 이 부분만큼은 누구 거, 이 부분만큼은 누구 거 이런 게 아니라 전체를 단체가 소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 환불을 해준다는 내용도 결국에는 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어떤 처분을 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결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결의가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뭐 어떤 조건이 그러니까 언제까지 사업이 안 되면 환불해 주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확약한다는 것 자체가 효력이 없는 이야기이고 그런 보증서나 확약서도 효력이 없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빌미로 이제 사람들을 모으는 거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지역주택조합 저렴한 건 좋지만 위험하다는 건 알고 있어. 근데 환불을 해준다고 하네 여기는. 그러면 그걸 믿고 사람들이 훨씬 쉽게 가입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만약에 효력이 없는 것이라면은 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요. 우리가 원래 물건 같은 거 살 때도 효과 없을 시에 100% 환불해드립니다. 이런 말이 들어있으면 되게 쉽게 결정을 하게 돼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게 뭔가 보증된 게 있으니까. 그러면 그 확약서나 보증서 같은 것은 나중에 이거 그때 이렇게 했으니까 더 환불 받겠습니다. 해도 효력이 없는 거예요? 환불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주체가 환불을 해줄 권한이 있다라면 그것은 사기가 아니겠죠. 거짓말이 아니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그런 그 조합들이 그런 내용에 환불을 해줄 수 있다라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쟁점화가 됐었는데 지금 판례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의 결의, 그 환불을 해주겠다라는 결의도 없이 이런 내용을 보증서나 확약서 형태로 만들어서 제공했다라면 그것은 무효이고 그 무효인 약정서에 기반해서 실제 계약까지 이루어졌다라면 그 계약도 무효이다라는 데이터들이 판례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 이와 같은 문제가 일어나서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이죠. 그래, 우리 지역의 실제 사례 얘기 나왔으니까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선 순천 사례인데요. 순천에서는 토지를 90% 이상 확보했다고 서류를 꾸며서 이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했던 조합장이 구속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토지 확보했다, 90% 이상 확보를 했다라는 말 믿으면 안 되는 겁니까? 뭐 물론 당연히 조합원으로서는 조합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믿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사실 그걸 확인할 길이라는 게 뭐 서류를 다 보여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니까. 실제로 재작년 11월에 이제 순천지청이 이 순천시 한 지역주택 조합장 A 씨를 구속 기소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같은 혐의로 업무대행사 대표는 이제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이들 같은 경우에는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지역주택 조합 사업을 추진하면서 뭐
241명의 조합원 가입 계약자들로부터 이제 업무 대행비 명목으로 그리고 또 뭐 분담금 명목으로 뭐 77억 가까이를 편취한 혐의로 지금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소가 됐었는데요. 네. 이와 같이 뭐 토지를 90% 이상 확보했다. 저번 시간 얘기한 것처럼 일정 부분 토지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속이고 조합원들을 모집하면 조합원들은 당연히 이 정도 토지가 확보되면 이 사업이 성사될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조합비 또는 뭐 부담금, 추가 부담금 이렇게 받아가서 이거를 그냥 이제 유용해 버리거나 편취한 거. 이 문제가 이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예, 꽁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고수님도 확보 네. 90% 이거 네, 맞아요. 사기일 가능성이 네. 크다라고 또 조언을 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수 지역에서도 화장동에서 조합원의 돈을 빼돌린 재주택 아파트 대행사 대표 사건도 있었는데 요 얘기 좀 자세히 좀 해주세요. 화장동 사건은 벌써 몇 년 된 사건인데요.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업 부지가 지역주택조합이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하는 사업 부지가 예. 고층의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그러니까 4층 이하의 주택밖에 지을 수 없는 땅이었는데 네. 그거를 알면서도 업무생사 대표가 이걸 속인 거예요. 고층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니까 빨리 가입하세요라고 해서 그 가입비를 편취한 그런 사건이었고, 예. 예, 그래서 뭐 사람들을 속이거나 현혹하는 수법들이 굉장히 다양한 거죠. 예. 당시에 처음부터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이라는 것을 이 대행사 대표나 이런 사람들은 알았겠잖아요.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숨긴 것이 기망행위라는 점이 인정이 된 사안이죠. 그것을 이들도 인정했습니까? 네, 인정이 돼서 실제로 그 업무대행사 대표가 구속이 됐고요. 예, 구속된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 사건도 이제 마무리가 다 된 거예요, 사건 자체. 이 사건은 종결이 됐죠. 네. 그래요. 자, 이게 문제점들이 좀 백화점식으로 여러 개 이제 다혈이 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례들이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백화점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좀 적절한 표현인 것 같은 게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여수 지역 내 예. 지역주택조합, 제가 명칭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현재 업무대행사 대표 그리고 조합장 그리고 업무대행사의 담당 실장이 예.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사건들을 보면 그 내용이 정말 저 백화점식인데, 이거는 그 화장동하고 다른 겁니까? 그렇죠. 다른 동입니다. 예. 예, 여수 지역인데 예. 그 내용을 보면은 업무 대행비, 조합이 업무를 추진하는 업무 대행사에 대행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예. 원래 그 조합원들에게 제공을 했거나 아니면 여수시청에 제시한 어떤 계약서에는 1, 2, 3, 4, 5단계가 예. 있다면 사업의 단계가 1, 2, 3, 4단계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서 대행비를 지급하기로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약정을 해놓고 뒤에서 이면 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부당하게 먼저 수십억을 30억 이상을 부당하게 먼저 지급을 한 내용이라든지 그러니까 아니면 누구한테요, 이거를? 업무 대행사에 조합의 돈이 업무 대행사에 부당하게 간 거죠. 사업이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예. 그 일정 부분만 진행돼도 줄 수 있게끔 이면 계약서를 써가지고 예. 그렇게 된 부분이 또 기소가 돼 있고, 이건 조합장하고 업무 대행사하고 이걸 짠 건가요? 그렇게 공소장에는 그렇게 지금 기재가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뭐 분양 대행 계약이라든지 광고 대행 계약이라든지 이런 예. 것들 부당하게 체결을 해서 거기에 부당하게 또 과다한 금액을 지출하는 방법으로 이 조합원들의 이익을 저해하는 그런 형태. 그리고 뭐 또 조합의 실장이라는 사람은 예. 허위 매물, 존재하지도 않는 매물들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받고 조합원들에게 이걸 팔아서 자기 개인적으로 그 이익을 챙긴 그런 혐의들. 그러니까 굉장히 백화점식으로 불법적인 어떤 사례들은 굉장히 다양한데 이번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모든 일들이 한 건에 한 개의 지역주택조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가지고 공소장이 거의 20페이지에 가까이 그러니까 잘못된 일들이 그렇게 적시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조합원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피해자가 지금 피해 조합원들이 200명 이상, 그러니까 전부 다 피해자라는 뭐 가정을 하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조합원들이 200명 이상인 예. 조합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피해가 회복이 될지 안 될지 전전긍긍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 거죠. 개인당 얼마 정도의 금액을 좀 피해를 본 것으로 또 볼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까? 1회당 4,500만 원씩 그 분담금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예. 지금 내용을 보면 2회까지 납부를 하신 분들, 그러니까 9천만 원을 납부하신 분들이 제일 많고 예. 3회까지 납부를 해서 1억 3,500만 원 납부하신 분도 계시고 뭐 그중에는 4,500만 원 1회만 납부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9천만 원 정도의 피해를 보신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뭐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 금액이 몇 천만 원 단위 또 억 단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지금 기소가 되어서 형사 판결이 나온 상태는 아니지만 예. 조합원들이 낸 지출한 비용이 어쨌든 허위 보증서에 기해서 다 모인 돈이라고 한다면 예. 아까 사기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조합원들이 지금까지 조합에 지출한 비용 전액이 다 사기 피해액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200억이 넘을 수 있겠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천문학적인 액수죠.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 시민들의 우리 몫이 되는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와 이거 지주택 진짜 신중하게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실 텐데요. 혹시 이 피해 입은 돈을 돌려받은 경우도 있습니까? 실제로 대부분 이렇게 문제가 터지고 났을 때는 조합에 남은 돈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중간에 뭐 유용도 하기도 하고 네. 뭐 이제 부당하게 이제는 지급받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잔고가 거의 없게 되는데 이제 관련자들이 이제 형사적으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되면 형사 합의금의 형태로 뭐 일부라도 좀 이제 피해자들에게 지급을 하는 경우들은 있지만 네. 나중에 뭐 조합 재산이나 아니면은 뭐 이 사람들 개인적으로 불법행위 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하더라도 예. 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니까요. 그렇죠. 피해 금액이 예를 들어서 수백억인데 뭐 조합이나 아니면 그 불법행위를 한 개인들 조합장이라든지 뭐 업무대행사 대표들에게 이 책임을 물리는 판결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몇백억, 100억, 200억의 그것을 뭐 손해배상 책임을 다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이 남아 있다라면은 실제 집행까지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잖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이게 애초에 정말 돌다리를 두드려 보고 건너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주택에 관심을 좀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합에 가입하기 전에 또 돈을 지불하기 전에 어떤 걸 좀 체크를 해봐야 할까요? 일단 이 조합이라는 것을 만들었을 때는 조합이 사업의 주체라고 그때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책임도 사실은 조합 자체가 지게 돼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조합원들 개개인이 뭐 이 사업에 늘 관여할 수가 없어서 업무 대행사를 고용하게 되는데 예. 이 업무 대행사가 제대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늘 이제 잘 감시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본인이 조합에 가입을 할 때 이 업무 대행 계약이 어떠한 형태로 체결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검토를 해가지고 어떠한 경우에 조합이 업무 대행사의 수수료 같은 걸 지급하게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혹시 조합과의 이익과 충돌될 수 있게 조항이 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업무 대행사에 자기들의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맞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일을 잘 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추가 분담금 문제가 늘 생기는데 아까 이제 그 꽁트에서도 말했지만 이제 조합에 어떤 돈이 부족하면 조합원들이 그걸 책임을 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추가 분담금의 문제가 항상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 조합이 성공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높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이 조합원이 되고자 한다면 그냥 나 언젠가 뭐 몇 년 뒤면은 나 아파트 생기겠지 이런 아니란 마음이 아니라 늘 내 돈이 어떻게 집행되고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감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성공적인 조합으로 이제 아파트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완공까지 뭐 시공비를 동결하겠다 이런 계약서 혹은 중간에 이게 조합원 분담금에 대해서 환불해주겠다 이런 확약서는 되도록이면 이것을 맹신해서는 또 안 되겠잖아요. 당연히 맹신하시면 안 되고 네. 그리고 대부분 깨알 같은 글씨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문구들이 다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환불한다라는 내용의 뭐 확약서, 보증서 이런 것도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무효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예. 그리고 이게 뭐 계약하실 때 정말 본인이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전문가의 자문을 좀 그렇습니다. 구해보는 것도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에 대해서 어떤 계약상에 문제가 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신중에 신중을 더기해서 이 지역 주택 조합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요.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경우들이 네. 많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렇습니다. 주의를 드리는 바라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도 이결아 송하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